네, 보입니다. 네, 시작할게요. 일단 제가 발표할 논문은 FCN, 이거는 줄임말이고 풀어서 말하면 Fully Convolutional Network고요. 그래서 전체 레이어가 다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들 이제 세그멘테이션 논문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세그멘테이션은 저희가 저번에 했던 오브젝트 디텍션과 좀 다르게 픽셀마다 이 픽셀이 어느 오브젝트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걸 분석해야 하는 그런 문제고, 이 FCN이 세그멘테이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클래시피케이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를 콘볼루셔널 레이어로 다 교체를 해가지고 이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한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논문 읽으면서 말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관련된 거는 관련된 모델은 이게 원래 클래시피케이션, 리커그니션 모델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거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또 이 FCN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사이즈의 인풋, 그러니까 어떤 사이즈의 이미지도 다 인풋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기법을 먼저 제시한 논문들이 여기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핵심 내용이라보다 그냥 관련 내용이라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이어는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3차원의 데이터고, 첫 번째 이미지를 받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이미지 크기가 될 거고, 그리고 채널, 그거는 이제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RGB에 대한 채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콤브넷은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저번에 인베리언스가 뭐 어떤 특성이 변해도 그 아웃풋이 변하지 않는 뭐 그런 특성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이제 레이어 내에서 계산되는 그 어떤 수학적인 식을 말하는 거라서 이것도 그냥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x라는 벡터가 레이어에 들어가서 이러한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만 이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를 통해서 FCN이 어떤 사이즈의 이미지도 인풋으로 받고 그에 해당하는 차원의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식을 보면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찾아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저도 잘 이해 못하겠어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대로 설명 못해가지고. 그리고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 좌변에 있는 게 로스 펑션이고 우변에 있는 게 이제 그 각 그레디언트, 각 공간 요소에서 나온 로스에 대한 합인데, 그래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계산된 로스는 그 미니 배치마다 연산된 그 모든 로스의 합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논문에서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그냥 패치 바이 패치, 그러니까 패치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리스킬 필드가 많이 겹쳐 있을 때는 패치 바이 패치에서 이제 패치마다 연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패치가 너무 겹쳐 있을 때 패치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풀 이미지에,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연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나왔습니다. 이 위쪽이 저희가 전에 알고 있던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또 전형적인 형태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이제 아웃풋을 내는 그런 레이어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인풋 사이즈도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평면적인 아웃풋밖에 생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코어를 이제 이 아웃풋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평면적인 아웃풋밖에 생성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가는 순간 위치 정보를 그러니까 맵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미지의 어떤 맵 정보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변경을 한 게 이제 FCM 모델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함으로써 이제 인풋 사이즈도 어떤 인풋 사이즈도 다 넣을 수 있게 됐고 또 아웃풋도 그에 맞는 히트맵으로 이제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이제 FCM 모델의 핵심이고 또 이제 논문에서 보면은 겹치는 영역에서의 연산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풋 맵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치 정보가 남아 있잖아요. 그 맵에는. 그래서 이제 댄스 프로블럼에게 좋은 해답 이런 FCM 같은 게 좋은 해답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뭐 효율적인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경우에 더 효율적인 계산 연산이 가능하다고 논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모델에 여기까지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플리 커넥티브 레이어를 컨볼루션으로 바꾼 딱 거기까지 네트워크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속도가 아니라 이제 위치 정보가 남아있는 맵은 만들 수 있게 됐지만 그 맵이 너무 해상도가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필터를 거치면 거칠수록 점점 이제 해상도가 낮아지고 더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런 거를 그 논문에서 코알스라는 영어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뭐 검색하니까 뭐 조잡한 뭐 이런 뜻이던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제 해상도 낮은, 화질 낮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 3.2 섹션부터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업샘플링이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업샘플링 다음번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 해상도 낮은 이미지를 늘리기 위해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시프트 앤 스티치인데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사용을 안 했어요. 그 업샘플링이라는 방법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실제로 사용한 방법은 아니라서 그냥 나중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업샘플링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코알스한 그 이미지를 아웃풋을 이제 차원이 크기를 늘리는 그런 방법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폴레이션 보관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 주변에 4개의 값, 4개의 값, 4개 그 픽셀 주변에 있는 4개의 픽셀 값을 다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그 이제 늘어난 새롭게 만들어진 그 부분에 값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원래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 좀 더 작았는데 얘를 늘리면서 주변에 있는 4개의 픽셀의 값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흐릿하지만 아무튼 더 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픽셀을 참고해서 값을 이제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고정되어 버려요. 학습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논문에서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그 대신 사용하는 게 디콘볼루션 네트워크라는 건데 말 그대로 콘볼루션은 반대로 뒤집은 거라고 이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 반까지가 제가 아까까지 설명드린 그 코알스한 아웃풋을 내는 콘볼루션 네트워크고요. 그 콘볼루션 네트워크 반대로 뒤집어서 디콘볼루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를 다시 키우는 게 지금 이 섹션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디콘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필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까 그 인터폴레이션 값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점점 좋은 방향으로 그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FCM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패치와이즈, 그러니까 패치별로 학습하는 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지를 전체 이미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패치로만 나눠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은 패치와이즈 트레이닝인데 만약에 패치가 겹치는 부분 없이 그냥 다 이미지를 커버할 수 있으면은 이게 전체 이미지를 트레이닝한 거랑 같을 텐데 오버랩이 그러니까 그 겹치는 게 패치를 추출을 하는데 패치끼리 너무 겹치면은 또 너무 연산이 쓸데없는 연산이 늘어나는 그렇다고 그냥 어 그냥 풀 이미지를 쓰기엔 또 가능한 패치가 줄어든다는 점이 불리하다 뭐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패치와이즈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체 이미지로 학습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발견해서 그렇게 학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실제 그 네트워크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런 이 클래시파이어를 써서 거기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바꿔가지고 일단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파인튜닝까지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그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스킵 아키텍처라는 걸 구현해서 프레딕션 성능을 계산했고요. 이거는 바로 다음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던 건데 가정 클래시파이어가 여기서 이제 VGG16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그 마지막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컨볼루션으로 바꿔가지고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곱하기1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해가지고 각 클래스에 대한 여기서 이제 파스칼 데이터에 관한 거였는데 각 클래스에 대한 점수를 예측하는 1곱하기1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그 원래 CNN에 있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처럼 그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뒤에는 코어스나 아웃풋에 대한 업샘플링하는 디컨볼루션에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1곱하기1 레이어 있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미지 크기를 늘리는 디컨볼루션 레이어가 뒤따라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스킵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이 4-7에서 클래시파이어를 파인튜닝해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코알스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얘를 또 이제 고정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스킵 아키텍처인데요.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32픽셀 스트라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건너뛰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풀링 레이어에서 나온 그 프리딕션 맵이 너무 코알스한 거예요. 너무 이제 이렇게 생긴 전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와 그리고 그 이전 레이어 이게 마지막 이 풀 5라고 쓰인 이게 마지막 레이어 32픽셀 스트라이드 쓴 마지막 레이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거는 이제 16픽셀의 스트라이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좋은 프레딕션 맵을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와서 얘는 이 마지막에서 나온 프레딕션 맵하고 그 전에 레이에서 나온 프레딕션 맵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스킵 아키텍처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다 써놨고요. 이렇게 합쳤더니 그 합친 걸 이제 FCN 16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그 32 스트라이드일 때보다 16 스트라이드까지 도입을 했을 때 더 좋은 그 영역 뭐라 해야 되지?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또 이 16픽셀 스트라이드 쓰는 거 앞에 있는 또 8픽셀 스트라이드를 쓰는 이 플링 레이어까지 도입을 했을 때 이게 그 부분인데 아무튼 더 좋은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보였다고 해서 이제 스킵 아키텍처를 이렇게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거는 그 이전 레이어를 또 도입하니까 이번에 또 성능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딱 그 8픽셀 스트라이드까지만 도입을 했다고 해요. 이 그림이 논문에 있는 건데 너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구글링에서 사진 이미지도 하나 추가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스킵 아키텍처 같은 방법으로 스트라이드를 감소시켜서 더 좋은 예측을 얻을 수 있었는데 VGG16 구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레이어에서 연산이 너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은 아까 제가 건너뛴 스티치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얘는 오히려 더 코스트를 더 늘어나게 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지 않는데 길게 설명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또 이제 이거는 프레임워크에 관한 내용이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패치와이즈 트레이닝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그냥 풀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고, 빨간색이랑 초록색 선이 저 패치와이즈 트레이닝 위해서 패치를 샘플링하는 그런 방식인데, 보시면은 이게 로스거든요. 로스는 비슷하게 줄어드는데, 저 타임은 오히려 그 패치와이즈 트레이닝이 더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냥 풀 이미지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논문에서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FC는 핵심 내용은 아니라서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그냥 그 데이터의 어떤 결과 같은 거라서 이것도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끝낼까요? 네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이게 말씀하셨듯이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고, 약간 실험을 해보고 뭔가 결과가 안 좋았다, 이거는 안 쓰겠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12년에서 2015년, 2016년까지는 거의 다 비슷해요. 논문들이. 특히 그 한 영역에서 초기 부분을 담당하는 논문들이요. 특히 이 FC에는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에서 그 딥러닝을 활용을 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은 거의 이제 초반 논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 이건 별로 안 쓰고 저거는 쓰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FCN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지금 그 3 부분에서 초반에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뭐지? 제 생각에는 정확히 어디에서 잘 모르시겠다고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논리니어 필터에서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셨다는 거 맞으신가요? 설명 해주시겠어요? 네. 네, 거기서 이 약간 부분, 네. 음,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레이어에서 벡터를 넣고 이렇게 이런 함수를 통해서 y값이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함수가 뭘 위해서 등장을 한 건지 음, 잘 모르겠어서 음, 저도 이게 FCN을 훑어만 보고 제대로 읽지는 않았거든요. 이 G가 뭘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우선 그 논리널 필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이게 이거 자체가 AN 그 MLP가 하나도 없고 다 컨볼루션으로 이어진 거여가지고 그 논리니얼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아니라 논리니얼 필터만 쓴다고 약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G가 정확히 뭘 뜻하는지 지금 잘 못 찾겠어가지고 이따가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그 딥랩에서 만든